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이름은 정승은이라고 해요. 저는 꽤 유복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이었죠. 전업주부셨던 엄마는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했고 제 눈에는 항상 예쁘셨어요. 아버지도 넉넉한 웃음으로 저를 많이 안아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땐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저희 집은 꽤 넓은 집이었고 냉장고며 뭐며 집안 곳곳이 언제나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사진만 봐도 저는 늘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예쁜 장난감을 넘치게 갖고 있었으니 부족함을 느낀 적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잘 몰라요. 아버지는 사람이 돕고 살아야 한다며 선뜻 보증을 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을 빚을 갚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그로 인해 저희 집은 급격히 무너졌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당시 어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집을 팔아야 했어요. 커다란 집에서 살다가 제 방보다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던 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괜히 저를 향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셨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올까 하고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사람,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이사한 집은 정말 너무 좁았고 그 집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전에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달라고 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꼭 사야 하는 게 있어도 눈치부터 봐야 했죠.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새 학용품을 들고 올 때 저는 헌옷과 낡은 것들을 써야 했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산 채소를 골라가며 가격을 흥정하느라 시장 아줌마들과 싸우듯이 매일 전쟁을 치렀고 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달라진 부모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저는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꼼꼼히 계산했고 누구에게도 쉽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죽어도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물렁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 것을 지킬 것이고 뺏기지 않을 것이고 제 인생은 제 손으로 지켜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랐어요. 아버지의 무책임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저의 그러한 강박 때문에 몇 번은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었는데 유난히 힘들었던 날이라 수업이 끝나고 매점에서 단체로 빵이랑 우유를 사 먹었거든요. 나는 안 먹었으니까 빵이랑 우유가 맛날 거야. 뭐? 아니 그냥 다 같이 산 거잖아. 반 회비로 계산했으니까 2,000원씩 내면 돼. 그러니까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단체로 주문을 하래. 난 안 먹었는데 왜 그 돈을 내냔 말이야. 그래, 못 물어봐서 미안한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었고 다른 반도 이렇게 다들 하잖아. 승은아, 야, 고작 2,000원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다 같이 분위기 맞춰서 산 거잖아. 반장도 힘들어. 2,000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난 먹고 싶지도 않은 걸 주문해놓고 강제로 돈을 내라니. 이건 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되니까 이번만 이렇게 하자. 다음부터는 내가 꼭 물어보고 할게. 별것도 아닌 걸로 삥 뜯는다 소리까지 하고. 승은이, 너 정말 왜 그러니? 승은이 쟤 원래 저러잖아.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유명해. 해도 너무하네. 반장, 그거 그냥 내가 먹고 내가 2,000원 더 낼게. 그럼 되지? 그럴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고맙다. 반장, 넌 원래 뭐 많이 먹지도 않잖아. 반장 수고 많은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저와 수군거리는 반 친구들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체육 시간에 뭐 반 분위기가 좀 그랬다며? 네? 아, 뭐 제가 먹지도 않은 걸 돈을 내라길래 못 내겠다고 하면서 반장이라 좀 그러긴 했어요. 승은이 너도 참. 반 애들이 다 같이 뭘 하고 그럴 땐 때로 내키지 않더라도 동참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괜히 너 때문에 반 분위기가 서먹해지면 넌 뭐가 좋니? 아니요, 저는 반 분위기 맞춰주려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넌 어떻게 그렇게 항상 절대 손해 안 볼 거라고 그러니? 세상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꾸 그러면 너만 외로워질 거야? 상관없어요. 외로워지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싫거든요. 아휴, 그래. 네가 그렇다는데 더 할 말이 없네. 알았어, 가봐. 그런 식으로 주로 반에서 단체로 뭘 하자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종종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친구들은 다 제가 너무 심한 거라고 입을 모았고 선생님들도 그런 저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손해 안 봤으면 됐다고 생각했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회사 생활하면서는 안 그랬을까요? 그래도 저도 어릴 때보다는 사회화가 좀 됐고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보다는 성숙한 사람들이니 학교 때처럼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 성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매사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며 제가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 같은 일은 안 하려고 했으니 주변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는 소리도 덜어 하더라고요. 너무 냉정해 보인다거나 각박해 보인다거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충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이익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연애도 쉽지 않았죠. 조금이라도 제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흥미가 떨어졌고 만났던 남자들도 하나같이 아버지같이 물렁한 사람들이라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다 저랑 똑같은 성향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남편과는 소개팅 아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이면 소개팅이지 무슨 소리냐고요? 회사 후배가 자기가 아는 선배 중에 저만큼이나 철저하게 손익 따지고 분명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이 배틀 붙으면 아주 볼만하겠다며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삼아 친한 회사 동료들끼리 어울리는 자리에 남편이 동석하게 됐던 거예요. 그 후배가 꼭 잘해보라며 소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불러내서 엮어줄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소개팅 아닌 소개팅이라고 한 거예요. 남편의 첫인상은 멀끔한 생김과 깔끔한 차림새로 인해 나쁘지 않았어요. 성격도 사교적이고 말하는 센스도 있고 재치가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 가득한 그런 자리에서도 금방 적응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도 전 좋아 보였어요. 지나치게 나댄다는 느낌은 아니면서 적당히 분위기 봐가며 치고 빠질 줄 아는 것이 눈치도 있어 보여서 괜찮다 싶었죠. 그런데 술자리가 파하고 술값 계산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니 본색을 드러내지 뭐예요. 저는 늦게 나왔는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전 좀 적게 내도 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늦게 오셨다고 그러세요? 거의 첫 안주부터 같이 드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게 첫 안주였어요? 뭐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뭘 그래요? 술은 더 비싼 것만 시켜 먹던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그냥 못 넘어가죠. 아, 술자리 다 끝나고서야 한 판 제대로 붙는 거야? 그치, 선배. 오늘 너무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손님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먼저 나를 자극하시네? 아이쿠,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찧었네요. 그냥 n분의 1로 낼게요. 얼마 내면 되는 거죠? 은근슬쩍 묻어가시려고 하시네. 그렇게는 안 되죠. 어디 영수증 좀 줘봐. 이거랑 이거. 그래, 이것까지 다 그쪽이 드신 거잖아요. 안주값 n분의 1이랑 본인이 드신 술값 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그냥 전체 n분의 1로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이니까 한번 봐주시죠. 본인이 따로 주문하신 술 외에 다른 술도 드셨는데 그것까지 n분의 1 해드릴까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요, 아닙니다. 제 술값은 제가 내야죠. 그럴게요. 뭐 평소엔 그런 식으로 대충 묻어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은 확실한 게 좋죠. 맞아. 그러고 보니 늘 그런 식으로 혼자 비싼 술 먹고 n분의 1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이야. 이제 내가 그 수법 알았으니까 우리 모임에서도 계산 이렇게 해요. 이게 맞는 거네. 역시 선배 최고.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초면은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는 제게 매력을 느꼈다며 계속 연락을 해왔고 못 이기는 척 몇 번 더 만났는데 남편은 이전까지 제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확실히 다르긴 했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분명한 성격이었고 저랑 닮은 점도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이성적인 호감으로 이어지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저랑 닮은 점이 많아서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달리 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데이트 비슷한 걸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상영작이 인기 있는 신작이라 그런지 평일에도 극장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몇 번 만나면서 썸을 타는 중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긴 했는데 영화를 보러 간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팝콘만 계속 먹고 있었죠. 근데 광고가 한창 나오고 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제 오른쪽 자리에 앉은 남자가 제 팔걸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슬쩍 보니 그 남자는 양쪽 팔걸이를 다 제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덩치도 커서 남편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팔걸이 신경전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남자가 잠깐 팔걸이에서 팔을 뗐을 때 제가 슬쩍 밀고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제 팔을 밀치면서 다시 팔걸이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저기 양쪽 팔걸이를 다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 건 제가 사용할게요. 뭐요? 아니, 내가 음료수도 2개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거 좀 편히 좀 봐주시죠. 아니, 팔걸이는 원래 한 사람이 하나씩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 끝까지부터 보시면 이쪽 팔걸이는 저 옆에 계신 분이 사용하셔야 하는 팔걸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음료수가 2개라 그런다고요. 편히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독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긴 공공장소잖아요. 아이, 그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빡빡하게 구네. 아니,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음료수 2개 사서 팔걸이 2개를 다 사용하고 싶으셨으면 좌석도 2개를 사지 그러셨어요? 아이, 뭐요? 아유, 내가 진짜. 그만둡시다. 그놈의 팔걸이 더러워 산어요. 아까부터 좀 무례하시네요. 예의를 갖춰드렸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지. 에이, 정말 재수가 없으라니까. 아유.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말로는 재수가 없다 어쩐다 했지만 쭈그레져서는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 더 앞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저 혼자였다면 계속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우겼을 텐데 남편이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따지니 별말 못하고 꼬리 내리고 자기가 피하는 꼴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 팔걸이를 사수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편안히 제 팔걸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새삼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이렇게 든든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제 공간을 지켜준 남편의 존재는 제가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왔고 남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애매한 썸을 타던 관계에서 본격적인 연애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연애 시절 시부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처음으로 초대받아 가게 됐는데 긴장되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시댁은 겉보기에도 오래된 흔적이 역력한 집이었고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한 사용감이 세월을 느끼게 했어요. 먼저 안내받은 것일 소파에 앉았는데
천 소파 군데군데 손바느질한 자국도 보이고 그랬어요. 시댁이 형편이 그리 좋은 집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저희 집에 비해 너무 형편이 좋은 집보단 형편이 어렵더라도 저희 집과 비슷한 수준의 집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저나 저희 집 식구들도 뭐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검소하게 살면서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부모님을 보고 자라 남편이 지금의 성향을 갖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 시간을 기다렸죠. 저녁상에서도 검소한 시댁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어요. 시부 생신상이라고 하는데도 그 흔한 갈비찜 하나 없더라고요. 식구들이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한다며 조기를 구워서 내놓으셨는데 딱 한 마리 구워서 4등분을 해서 배급하듯 나눠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알뜰살뜰 아껴 사신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이신데 시모는 저희 엄마보다 한 수 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토막씩 밥 위에 올려주신 걸 먹으니까 그 한 토막이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잡채도 기름지지 않고 너무 맛있었고 다른 반찬들도 소박한 듯해도 다 정성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풍성하게 담긴 것이 없었지만 식사하는 내내 밥상이 충분히 풍요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날 시댁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시부모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었답니다. 자기 것만 그렇게 챙기던 모습은 어딜 가고 가족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제가 좋다고 계속 연락하며 썸을 탈 때도 더치페이가 기본인 사람이었고 한 푼을 쓰더라도 그 돈을 쓸 만한 것인지 따져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긴 시부 선물을 고를 때도 큰 돈 쓸 것 없다며 케이크 제일 작은 걸로 하나 고르고 시모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면 된다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꽤 가격대가 있는 좋은 물건들을 거침없이 사긴 했어요. 남편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과일이며 케이크 세팅을 직접 하던데 그 모습이 아주 능숙하고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시부모도 그런 걸 보면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과일을 너무 예쁘게 잘 깎더라고요. 껍질을 얼마나 얇게 잘 깎던지 도저히 제가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과일까지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라도 좀 도우려고 했더니 시모가 펄쩍 뛰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손님 초대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설거지 이거 일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녁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제가 좀 도우기라도 할게요. 그러지 말고 두 분 다 앉아서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그럴래? 그럼 우리 아들한테 맡기고 엄마도 좀 앉을까? 그러시라니까요. 자자, 얼른 저리 가서 앉으세요. 규민 씨가 설거지도 해요? 자주 하나 봐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밖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고 가정적인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효자야. 내가 아들아는 정말 기똥차게 잘 낳았다고 그런다니까. 그럼 효자지. 세탁기도 신제품으로 척하니 주문해줬고. 그래. 로봇 청소기 저것도 대리 승진했을 때 사준 거야.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부모님이랑 잠깐 앉아 있는 동안 두 분이 남편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들어도 자랑할 만하다 싶은 거예요. 설거지를 잘 끝내고 남편이 합류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남편도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게 보였어요. 특히 시모에게는 아주 살뜰하게 잘 하더라고요.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며 시모 손목을 만져드리기도 하고 시부와도 아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하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각박하게 굴지 몰라도 자기 가족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과 가족으로 살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편과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고 시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 결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편이 아니었지만 남편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으니 그 예산 안에서 신혼집 구하고 살림살이 채워넣고 결혼식까지 잘 치를 수 있었어요. 둘 다 결혼이 늦은 편이었고 허투루 돈 쓰는 타입도 아니고 악착같이 모았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나 키울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모아야 한다는데도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다들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기념일에 비싼 외식, 호사스런 선물 등으로 돈을 펑펑 쓰며 자랑질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부러워한 적도 없고 연연하지 않았어요. 저희에겐 목표가 있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것에 솔깃해하고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런 건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아쉬워한다면 둘 다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며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영혼의 단짝,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마음이 잘 맞았고 아들 하나 낳아 키우면서 그런 행복이 더욱 커졌어요.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알뜰하게 아끼며 살면서도 부족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필요한 소비만 적당히 하고 절약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아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후 남편의 절약은 그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만큼 낭비도 싫어해서 짠순이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인데 그런 저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돈을 아끼려 들었어요. 여보, 우리 마트 언제 가기로 했지? 좀 당겨서 내일 다녀와야겠어. 분유가 똑 떨어졌지 뭐야.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봐. 그래? 어디 한번 봐. 여보, 여기 이렇게 톡톡 치면 이만큼이나 나오는데 이거랑 여행용 증정품 받은 거에서 며칠 더 먹이고 세일 시작하면 가자. 어? 그래. 알았어. 아니, 나도 그렇게 탈탈 털어서 먹이지. 근데 거의 바닥이라 며칠 당겨서 다녀올까 했던 거야. 그래. 사실 뭐 마트 세일할 때 가봤자 딱히 더 좋을 것도 없지만 우리 꼭 사는 것들 이번에 세일을 많이 한다니까. 그때 맞춰서 가자.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기저귀 값도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오줌 한 번 싼 건 한 번 더 쓰면 안 돼? 뭐? 아무리 그래도 무슨 기저귀를 재활용하라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 거야? 이것 봐. 이런 건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한데 그냥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한 번 더 쓰라는 거야. 이리 내놔.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다 무슨 기저귀를 재활용하란 말까지 하는지 아마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청기저귀 삶아 쓰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기저귀 얘기를 할 땐 정말 제 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 마음도 결국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며 좋게 넘어갔던 거죠. 저는 남편의 그런 성향을 장점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며 사는 게 좋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웃어 넘길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할 것들까지 줄이려 드는 모습을 볼 때는 많이 답답했어요. 신생아, 아들 기저귀 아끼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던 거지만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옷과 신발 등 사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 남편의 그런 모습들도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옷 같은 건 당연히 한두 치수 큰 걸로 사자고 했는데 물론 저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 옷을 보통 다들 그렇게 조금 큰 치수로 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창 뛰어다니기 좋아할 때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헐렁한 옷을 입고 뛰어노는 아들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저러다 넘어지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 가장으로서 남편을 항상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고 허투루 쓰는 것 없이 알뜰하게 모아서 일어나갈 꿈이 있었는데 씀씀이가 많아지니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라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서운한 내색을 하고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저귀를 재활용하라는 것 같은 당치도 않은 소리에는 저도 단호하게 제 의견을 드러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남편 뜻에 맞춰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서운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아세요? 아끼는 게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거나 친정 부모님 생신 선물 사는 것에 쓰는 돈까지 아까워하는 건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늘 메뉴판을 보며 조심스러워했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하는 말만 중얼거리곤 하는데 그게 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처럼 이름 있는 날이라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남편이 돈을 아까워하는 기색을 그렇게 드러내니 저까지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이라고 눈치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희랑 식사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슬쩍 지갑을 꺼내시며 계산을 하겠다고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모신 자리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내겠다고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돈 아껴서 이사도 하고 애 교육비로 쓰고 그러라며 계산서를 집어 드시곤 하셨어요. 한창 돈 들어갈 때 많은 저희들한테 돈 아끼라고 하시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이제 돈 쓸 때도 별로 없고 자식들 밥 사주는 것도 보람이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저희 형편을 걱정해서 내주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남편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랑 친정 부모님이 누가 계산하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할 때도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모습을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 뭐라고 한마디 거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번번이 친정 부모님이 밥값을 내주시게 된 거죠. 남편이 돈 아끼는데도 통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자기 것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모두 장점이라 생각해 결혼을 결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말 너무 서운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지간한 건 남편 도움 없이 제 선에서 친정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를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엄마랑 장 보러 갔다가 이왕 나온 거 점심이나 먹고 들어가자며 밥을 먹고 제가 밥값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별 생각 없이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어이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뭐 장 볼 게 많았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뭐 장 보고 엄마랑 점심 먹고 왔어. 그랬어? 어쩐지 오래 걸린다 했지. 아이 그래, 뭐 맛있는 거 먹고 온 거야? 그 마트 근처에 칼국수집 유명한 거 있잖아. 난 그 집이 그렇게 맛있더라. 엄만 그 집 안 가보셨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가서 사드렸어. 당신이 냈어? 헤이, 아들 장모님이 내주시는데 뭐하러 굳이 당신이 계산을 하고 그랬어. 뭐? 아니 비싼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사드린 것도 불만이야? 누가 불만이래. 늘 사주시는데 굳이 그럴 거 뭐 있냐. 그런 얘긴지.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 못 들었어? 그렇게 우리한테 밥 사주시는 거 보람 있다고 하시잖아. 말이 그런 거지. 아이 어떻게 매번 얻어먹니? 그리고 우리 생활비 카드 쓴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내 카드 쓴 거니까 걱정 마. 사람 진짜 치사하게 만드네. 아 뭘 그렇게 날카롭게 그래. 생각해봐. 당신이랑 나 애 생일에는 당연히 얻어먹고 엄마 아버지 생일에도 얻어먹고 어버이날에도 얻어먹는데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 그래 알았어 누가 뭐래? 그래 잘했다 잘했어 됐냐?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야기 시작하면 나 할 말 많아. 그러니까 사람 건들지 마. 아이 그래 알았다고 하잖아. 알았어.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 화를 사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지 조용히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핸드폰 들여다보며 제가 얼마 썼는지 찾아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생활비 카드는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고 남편 카드, 제 카드 각자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놓긴 했지만 다 가족 카드로 묶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카드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한 내역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조용히 앉아서 그거 찾아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저한테 그러는 거죠. 뭐야 결제 금액 보니까 칼국수 한 그릇 먹은 게 아니네. 가격 보니까 칼국수 2접시에 수육 반 접시도 먹었잖아. 아 여기 인터넷에 이 집 메뉴판 올라온 거 찾아보니까 돈 딱 맞아 떨어지잖아. 어머 기가 막혀서 지금 앉아서 그거 찾아봤니? 아 그래 수육 한 접시도 아니고 반 접시 먹었다. 내가 월급 받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칼국수에 수육 반 접시도 못 사드려야겠어? 아니 누가 뭐래? 10,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이라고 한 당신 말은 틀렸다 이거지. 10,000원보다 훨씬 더 쓴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당신이 평소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인색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아니래. 가뜩이나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사람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이야기가 왜 또 그렇게 이상하게 튀어?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 갑자기? 그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든 참아보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왜 건드려? 아, 왜 사람을 긁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지금 싸운 거는 건 당신 아니야? 아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적당히 하란 말이야. 적당히 해? 적당히?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말 나온 김에 나도 오늘 할 말 다 해야겠어. 그날 그렇게 폭발해버린 저는 결국 남편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다 쏟아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일일이 반박하며 대판 싸우고 말았죠. 그날 생각하니까 또 확 열이 올라오네요.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치사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다 자잘한 일들이었네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있긴 했는데 그러려니 하며 지냈죠. 그러다 남편이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돈 들어가는 데는 많고 아무리 아껴도 아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투자를 작게 시작했는데 남편 성향상 주식 같은 건 절대 안 믿는 사람이라 오로지 부동산만 믿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통으로 내놓는 생활비랑 적금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각자 관리를 했으니 저는 남편이 무슨 투자를 어디에 얼마나 했는지도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투자한 어느 땅이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엄청 좋았죠. 수익이 얼마나 난 건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니까 이참에 집을 옮겨갈 수 있으려나 싶어서 이사 가고 싶은 동네 아파트들 시세까지 찾아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일은 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이 그런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니 설렜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꺼내보기도 전에 남편의 시모에게 차를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차도 아니고요. 1억짜리 벤츠랍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뭐? 얼마? 1억짜리? 아니 그렇게 비싼 차를 사면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할 수 있어? 아이, 워낙 괜찮은 딜로 나온 거라서 바로 계약했지 뭐. 대박 났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내 차 바꾼 것도 아니고 엄마 차 사드린 건데 지금 그게 불만이라는 거야? 불만이라기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 하지 않아? 당신도 당신 카드로 장모님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하잖아. 아 나도 그런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해드린 건데 뭐 문제 있어? 그거랑 이거랑 같아? 1억이면 그 돈이
아휴, 앞으로 우리도 애 밑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집도 불편해서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는 거 빤히 알면서 상의도 없이 이러는 건 문제가 되지. 아이, 글쎄 기다려봐. 나 대박 났다니까. 그래, 다 좋다고 쳐. 근데 꼭 그렇게 비싼 차를 샀었어야 해? 국산차 좀 좋은 걸로 살 것이지 굳이 외제차를. 유지비는 또 어쩔 것이며. 아, 진짜 답답하다. 당신이야말로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아이,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란 말이야. 내가 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면박 주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좀 해봐. 우리 엄마가 원래 곱게 자란 분인데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았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자란 사람인지 짐작도 못할 거야. 뭐? 아, 지금 난 무시해?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고. 우리 집도 아버지가 보증 한 번 잘못 써서 그렇지. 그 전까지 괜찮았고 우리 엄마도 곱게 자란 분이야. 이거 왜 이래? 아유, 말을 말자. 아이긴 뭘 한다는 건지. 아, 됐어. 그만 얘기하자고. 그만하긴 뭘 그만해. 우리 집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어머님께는 그렇게 비싼 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드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 돈 내 맘대로 하는데 당당하지 못할 건 또 뭐야? 그래? 그러니? 네 거다 이거지?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지기 좋아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해. 나도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누가 뭐래? 아, 그래, 그렇게 해.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서 왜 저러는 건지? 하참. 남편한테 달려들어 물고 뜯고 하며 싸우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저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큰 실망, 절망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싸워봤자 제가 얻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 소모적인 싸움 같은 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길로 저희가 사는 집 팔아서 친정에 1억 송금하고 남편한테 보란 듯이 나도 내 거 팔아서 내 맘대로 한 거니까 상관 말라고 대차게 날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놈 개거품 물고 난리치는데 저러다 기절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게 흥분하더군요. 전 그 모습을 비웃으며 썩은 미소 날려줬네요. 남편 놈처럼 개거품 물지는 않으셨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요? 신혼집을 제 명의로 계약했냐고요? 그럴 리가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데 제가 전적으로 돈을 댄 것도 아닌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줬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리는 없고 공동 명의로 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아주 조금 더 냈었는데 그걸 갖고 각자 소유권 비율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자며 특별 계약까지 했었다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그때 소유권 분배 분할 계약이라고 계약서 같은 걸 써서 각자의 몫을 명시하는 걸 했었어요. 알아보니 이 경우 집을 처분해서 제 몫을 챙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데 남편과 제가 쓴 계약서상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처분해서 제 몫 챙겼고 남편한테도 자기 몫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남편은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미쳤냐 돌았냐 어쩌고 저쩌고 했죠. 집을 팔면 당장 어디서 살 거냐고. 네가 이혼을 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냐. 별소리를 다 하길래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혼 당하긴 뭘 당하냐고. 이혼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라고요. 그렇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빈말이 아니라 전 정말 이혼할 작정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니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해야 할 것인지 분위기를 좀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 어이없게 나오면 소송까지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알아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심호생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심호생신 앞두고 그 미친 1억짜리 벤츠를 지른 거였어요. 하여간 이혼 한 해 만에 하는데 제가 심호생신 챙기게 생긴 것도 아니라서 시댁에 안 갔단 말이에요. 남편 혼자 갔다 오는 것 같던데 대충 둘러댄 건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둘이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서 이혼 이야기를 다 했나 보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시모가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유, 얘, 너 정말 네가 이혼하자고 했니? 그렇게 말하던가요?
처음 이혼 소리 꺼낸 건 아범이지만 저도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들으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아들이 나 벤츠 사준 게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수더분하니 며느리 잘 얻었다 생각했더니 백녀시도 이런 백녀시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무슨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백녀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 뭐라고 하면서 이혼 소리까지 꺼내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런 식으로 남편 시부모 사이 이간질하고 벌어지게 하려는 게 백녀시가 아니고 뭐냔 말이야. 서방이 부모한테 그런 효도를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나한테서 내 아들 뺏어갈 궁리를 해?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전 애당초 그럴 의도도 없었고요. 지금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저한테 시부모랑 연 끊는다고 빌어도 전 받아줄 생각 없어요. 그럴 사람도 아니니 그런 말씀 마시고 아들 얼마든지 독차지하세요.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헐구 그래. 너 같은 백녀씨는 우리 집안에 필요도 없어. 우리 집안에 안 맞는단 말이야. 네, 천만 다행이네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뭔가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남편 같은 사람과 가족으로 살면 너무 든든할 거란 기대를 갖고 결혼을 결심했던 것인데 결혼 후 그 기대는 처참히 무너진 거잖아요. 신혼집 계약하며 그때부터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걸 보면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땐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니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나 이만큼 사는 동안에도 저 남편의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판 남이랑 엮일 때나 가족이지. 그런데 살면서 그럴 일이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시댁 친정까지 확실히 구분해서 차별하는 걸 보면서 나나 저희 친정은 남편에게는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계속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 생활비 외에는 각자 관리하며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도 그랬고 한 가족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애 아빠라는 거 하나로 지금껏 참고 이해하고 살았던 것인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죠.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더라고요. 사는 게 팍팍할 땐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보려 했지만 대박이 났다고 하니 그런 게 더 심해진 거죠.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인달까요? 남편에게 가족의 범위는 시부모까지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저더러 기고만장했다는 둥 별소리 다 하더니 시간만 오래 걸리고 돈 아깝게 소송까지 갈 거 뭐 있냐고 재산이고 뭐고 정확히 갈라서 협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가 애 키울 수는 없으니까 법적 양육비는 되겠다 이거죠. 저도 그 생각엔 동의했고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워낙 정확하게 네 거 내 거 분리해서 살았으니 큰 이견 없이 합의 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이 투자했다는 그 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값이 올랐다가 사정없이 떨어져서 똥값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럴 줄도 모르고 남편은 신이 나서 그 땅 담보로 대출받아 시모한테 차를 사줬던 거였다니까요. 땅값이 계속 오를 줄 알았겠죠. 그러나 현실은 땅에 투자한 돈도 못 챙기고 빚만 졌다는데 시모차 팔아봤자 차라는 게 사는 순간 중고되는 것이고 값을 훅훅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차 사준 것뿐만 아니라 투자에 재미 들려서 대출받아 다른 투자까지 더 했다는데 그것도 다 쪽박이 났다고 해요. 공동투자 어쩌고 했던 게 다 사기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하여간 남편으로서는 감당 못한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그러니 그 돈 다 날리고 쫄딱 망한 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혼 마무리되기도 전에 아들 데리고 이미 친정으로 옮겨 있었죠. 엄마가 아들도 봐주셔야 하고 굳이 따로 집 만들 필요 없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앞으로 살 궁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저를 찾으러 친정까지 찾아온 거예요. 당신 잘 지냈어? 애는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누구더러 장인 장모라는 거야? 누가 반가워한다고 여길 찾아와? 이혼 전에도 안 오던 곳에를 말이야? 너무 그러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을 뭐라고 부르니? 장모님, 여기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 샀습니다. 아이 글쎄, 내가 이런 걸 받을 이유도 없는 것 같네. 할 말 있으면 하고 가게나. 어디서 떠리로 파는 거라도 사왔냐? 돈 아까워서 그건 어떻게 갔어? 아니 더군다나 빚더미에 앉았다더니 돈을 그렇게 써서 되겠니? 당신이 비아냥거려도 괜찮아.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내가 그런 말 들어도 싼 놈이지. 그래도 당신 말처럼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나도 마음 편히 살 형편이 아닌데 큰맘 먹고 무리해서 산 거야. 글쎄 의미 없다니까.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할 말 있으면 할 말이나 하고 빨리 가. 그래도 한 잔은 줄 거지. 아니다. 그냥 물 한 잔이라도 괜찮아.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해. 아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자 여기 물 한 잔 줬으니까 빨리 할 말이나 하라니까. 아유, 나 물 마시다 차겠다 자기야. 어머 돌았니? 자기? 그 소리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무슨 자기? 미쳤어?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아? 정신 차려. 아유, 알았어. 미안해. 저기 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혼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알겠더라. 매일 그 생각뿐이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알겠어. 반성 많이 해. 됐지? 할 말 다 했으면 가. 잠깐만. 그래서 말이야.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잘할게. 나만 잘하면 우린 아무 문제 없잖아. 우리만큼 잘 맞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아니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거 다 내가 고칠게. 아 뭐라는 거야. 헛소리 작작해.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잘 알지 않아? 나 손해보는 걸 절대 못 보는 사람이야.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어디서 개수작이야.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그만하고 가. 난 더 앉아있을 이유를 못 느끼겠다. 전 남편은 제가 그렇게 모시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빌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정말이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 남편 받아줄 마음도 없었고 그냥 말 섞기도 싫더라고요. 저와 제 부모님은 남편이 생각하는 자기 가족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자식 낳아 기르며 그에 따른 비용을 나눠내는 동료 같은 존재? 그럴 거면 저는 쥐꼬리만 한 양육비 그거 받으면서 저 혼자 아들 키우며 제 부모님께 맘껏 효도하며 살래요. 그게 훨씬 낫죠. 전 남편이라는 인간, 당장은 빚더미에 앉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사정하러 왔겠지만 사정 달라지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인간,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인간과 함께 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저도 저지만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을 저희 부모님과도 좋은 시간 보낼 거고 제 아들도 누구보다 잘 키울 겁니다. 남편의 모습에 학을 떼서 그러는지 나이가 들면서 여유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처럼 그렇게 절대 손에 안 볼 거라고 바들바들 떨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는 게 저 자신에게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조금은 알아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인생 공부 잘하면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 전 남편도 그랬고 자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 아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책도 많이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전 남편 놈이 어떤 인간인지 까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것도 그거지만 인정받고 응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지네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